빈소에 놓인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의 기억 속 그 얼굴은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선 소영은 손에 쥔 하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그 봉투에는 며느리 박소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올케, 이거 뭐예요? 시누이 박미라가 소영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라가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영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아,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처음이야.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참을성 있고, 이렇게 바보 같은 며느리는 내 평생 처음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15년 동안 내 잘못이 아닌 걸 내 탓으로 돌렸구나. 그 편지를 읽는 소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5년. 15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던 그 말.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몇 달 전 그 추석 명절부터 시작됩니다. 추석 아침 6시.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소영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마에 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지만 소영은 물로 대충 씻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는 늦잠을 자고 시누이 미라와 큰며느리 최유진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동서, 전 좀 더 부쳐요. 우리 애들이 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큰며느리 유진이 부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초등학생 두 아이가 엄마 치마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아요? 손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대요. 동서도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유진은 날선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소영은 묵묵히 팔을 썰었습니다. 손가락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났지만 반창고조차 붙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 김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영이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에 간이 하나도 안 배었잖아.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간장을 꺼내 나물에 부었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짜면. 닥쳐. 내가 뭘 안다고. 15년 동안 밥만 해먹고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김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 1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큰아들 박준호와 그의 부인 유진, 그리고 두 자녀. 시누이 미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딸 하나.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이 만든 잡채를 한 젓가락 먹더니 상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걸 잡채라고 만들었어? 소영의 남편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케가 요리를 못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게다가 15년 동안 애도 안 낳고. 큰며느리 유진도 미라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아침부터 애들 챙기느라 바빴는데 동서는 애도 없으니 시간이 많을 텐데 이 많은 음식을 이제야 차리다니.
유진의 두 아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는 손주들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많이 먹어. 할머니가 다 해줄게. 그리고 소영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둘이나 낳았는데 넌 15년 동안 하나도 못 낳고 우리 민수는 자식 없이 늙겠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혼자 준비했다는 말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더 큰 구박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녁 7시. 명절 음식을 다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소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TV 앞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선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소파에 앉으려 하자 시어머니 김정희가 말했습니다. 너 아직 부엌 정리 다 했어? 가스불은 껐고 쓰레기는 버렸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 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 김정희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돌아와서는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싱크대 밑에 물기가 그대로잖아. 이렇게 대충대충 하니까 아이도 못 낳지.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낄낄거렸고 큰 며느리 유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소영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밑을 확인했지만 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 결혼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영은 서랍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 받은 검사 결과였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자연 임신 가능. 의사는 남편도 같이 검사 받아보라고 했지만 민수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잘 낳는 집안이야. 남편의 말에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됐습니다. 밤 11시. 남편 민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이미 눈물을 닦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힘들었지? 어머니가 좀 예민하셔서.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늘 이런 걸요. 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싶으신 거야. 우리도 좀 더 노력해보자. 민수의 말에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을 15년 동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요? 정확한 검사를. 또 그 소리야? 나는 문제 없다니까. 내가 더 건강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민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소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와 시누이 미라가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애도 못 낳고.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녀인가 봐. 그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이상한 거지. 민수는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니. 그러니까
누구만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가 진작에 재혼해서 아들 낳았을 텐데. 소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 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올케 혹시 민수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애도 못 낳으면서 버티는 게 수상하잖아요. 요즘 이혼하면 재산 반반 나눠 가지잖아요. 시어머니 김정희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혼을 내주는 거야. 먼저 나가 떨어지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안 재산은 노리면 안 되지.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 김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김정희를 부축했습니다. 김정희는 소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시끄러워. 난 괜찮아. 하지만 김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온 가족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만 잠깐 오시겠습니까? 아들 민수와 딸 미라가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소영은 큰며느리 유진과 함께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유진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려나?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런가 봐. 손주도 못 보시고.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시어머니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어머니였고 소영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시어머니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소영의 부모님은 그녀가 23 되던 해 겨울 눈길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오빠가 너 지킬게. 그나마 하나 있던 오빠마저 7년 전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영이 아무리 찾아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영에게 남은 가족은 시댁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소영의 피부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갈 곳도 힘들 때 달려갈 오빠도 전화할 엄마도 없었습니다. 시댁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소영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라도 있어야 혼자가 아니니까. 명절 음식을 차리는 동안만이라도 설거지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영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게 될까봐. 30분 뒤 민수와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신우이 미라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남편 민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 무슨 검사요? 의사 선생님이 췌장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검사 결과를 숨기고
소영에게 더욱 가혹해질 거라는 것을.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시어머니 김정희가 태어나던 날, 그녀는 소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사랑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둔 적이 없어. 15년 동안 손주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김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영은 그 말의 의미를 15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너무 늦게.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는 가족들에게 아무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몰래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소영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김정희가 약병을 들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약병에는 췌장암 1차 약물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김정희는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어머니. 시끄러워. 내가 나한테 언제 관심이나 있었니? 15년 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으면서 손주 얼굴도 못 보여주고. 김정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누이 미라가 시어머니 방을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6개월 시한부.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은 뒤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 췌장암 말기래. 6개월밖에 안 남았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서둘러야 해. 유언장 작성하기 전에 엄마 설득해야 돼. 올케한테 재산 넘어가면 큰일이야. 며칠 전 미라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동생 집에 들렀다가 거실 서랍에서 소영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씩 출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정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동생 민수를 커피숍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올케 통장 봤어? 매달 100만 원씩 어디론가 빠져나가던데. 동생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뭐? 누나가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엄마 심부름으로 너희 집 갔다가 거실 서랍에 통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봤는데 매달 100만 원씩 이정훈이라는 사람한테 가고 있던데. 이정훈이 누군데?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정훈. 너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데. 그럼 옳게 아는 남자겠지. 혹시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냐? 애도 못 낳는데 바람이라도 피우나. 말도 안 돼. 소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민수야, 너는 맨날 그래. 올케를 너무 믿어. 매달 100만 원씩 모르는 남자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야? 이거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해.
올케가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애도 못 낳으면서 재산은 챙기려고.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시집살이를 해온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은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 소영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소영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민수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한 것을 소영은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음 날 시어머니 김정희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소영에게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매달 100만 원씩 어디다 쓰는 거야?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 오빠 사업 자금으로 빼돌리고 있다며. 우리 집안 돈을 내 친정에 퍼주고 있었어? 애도 못 낳으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독거노인 후원금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닥쳐. 내가 증거를 봤어. 너의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내가 확인했는데 이래도 아니야? 소영은 기부 영수증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둔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너 같은 며느리 정말 둔 적이 없어. 그 말을 남기고 김정희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닌데. 소영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 돈은 기부금이에요. 영수증도 있어요. 하지만 민수가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지금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소영. TV에서는 명랑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소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미라와 큰며느리 유진이 시어머니 김정희의 방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은 소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올케 정말 이상해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못 낳으면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우리 민수를 위해서라도 올케랑 이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구가 재혼하면 아이 낳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혼을 해도 소용없는데. 김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나가봐. 그날 밤 김정희는 혼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박소영에게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그 편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15년. 15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할까요? 아이도 못 낳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믿음도 얻지 못하는데. 하지만 소영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녀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소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 모든 비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집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무게는 10kg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설날 전날 밤 소영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누이 미라와 큰며느리 유진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남편 민수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엌에는 소영만 남았습니다. 칼로 물을 썰면서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이혼각서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설날이 끝나면 남편에게 내밀 작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음식 준비를 끝낸 소영이 부엌을 닦고 있는데 시어머니 김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김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소영이 만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물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소영은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맛있네. 김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 정도론 부족해. 내일 사람들 많이 오는데. 특히 손주들이. 김정희는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김정희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했고 차가웠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니. 너는 정말. 김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자. 내일 바쁠 거야.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큰아들 준호와 큰며느리 유진, 그리고 두 자녀. 시누이 미라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딸. 총 11명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영이 차례상을 차리는데 큰며느리 유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서, 우리 애들 세뱃돈 챙겨야 하는데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죠? 손주니까. 동서는 손주도 못 드렸으니 섭섭하시겠네요, 어머니가. 유진의 말에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미라도 딸을 데리고 와서 거들었습니다. 올케, 우리 딸도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올케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어요? 병원은 다녀봤어요?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정말 못 낳는 거래. 소영이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 김정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한테 와봐.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정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뱃돈 많이 줄게. 우리 강아지들. 그리고 소영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15년 동안 손주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몰랐지. 거실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명절인데 그런 말씀은. 닥쳐. 내가 미국에 있어서 몰라서 그래. 이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차례를 지낸 뒤 온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 김정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 좀 끓여드릴까요? 필요 없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김정희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시누이 미라가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요. 영통구 저 건물 시세가 얼마나 돼요? 김정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내가 알아서 뭐 하게?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그리고 올케는 애도 없으니까 상속 대상도 아니잖아요. 김정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누가 상속 대상이고 아니고는 내가 정한다. 미라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 김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렸고 소영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손 치워. 김정희가 소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그 눈물을 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정희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이혼각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영에게 쏠렸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각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시누이 미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소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1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한계입니다. 아이를 못 낳은 건 제 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믿지 않으시잖아요. 남편조차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래, 옳게. 우리 민수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 누나. 민수가 미라를 제지했지만 소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도 못 드리고. 그때 김정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뭐? 이혼? 김정희가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김정희는 갑자기 소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정말 둔 적이 없어. 소영의 뺨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영은 참았습니다. 너 같은 바보 같은 여자.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여자는 처음이야. 15년 동안 그렇게 참았으면서.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소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소영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장을 급히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에게 남길 편지를 마침내 완성했다는 것을. 김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설날로부터 3주 뒤, 시어머니 김정희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영은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이혼각서를 꺼냈던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소영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라는 울고 있었고 큰며느리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소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올케는 왜 여기 온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만 어머니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줘서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시누이 미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누나를 제지했습니다. 그래도 올케가 이혼 운운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냐. 밤 11시. 의사가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가족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미라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정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소영은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구박만 받았지만 마지막 그날 시어머니가 안아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김정희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정희님 임종 시각 2시 13분. 의사의 선언에 미라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김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소영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정희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소영은 상주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시누이 미라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올케, 이제 그만 가는 게 맞지 않아? 여기는 가족만 있어야 할 곳이야. 하지만 이혼하기로 한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보기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참 웃기고 있네. 엄마 살아계실 때는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미라의 말에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빈소 안쪽 방으로 불렀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신우이 미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 초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김정희는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 영통구 소재 건물과 예금의 70%는 딸 박미라에게.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손을 들어 미라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초안입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는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나 김정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 영통구 소재 3층 건물과 모든 예금을 며느리 박소영에게 상속한다. 빈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제2조, 딸 박미라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별도 편지에 기술되어 있다. 제3조, 아들 박민수에게는 어머니의 반지 하나를 남긴다. 제4조, 며느리 박소영은 이 재산으로 독거노인 쉼터를 운영하기를 바란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인께서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을 며느리분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하얀 봉투 2개를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하나에는 며느리 박소영에게라고, 다른 하나에는 소영아, 이것도 열어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편지 3장이 나왔습니다. 소영이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처음이야. 그 순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참을성 있고, 이렇게 바보 같은 며느리는 내 평생 처음이다. 15년 동안 나는 너를 구박했다. 매일같이 매몰차게 대했다. 손주를 못 낳는다고 성녀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소영이 다음 문장을 읽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 민수 문제였는데. 미라가 편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소영은 계속 읽었습니다. 미라는 15년 전부터 내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썼어. 3억이 넘는 돈을. 그리고 너희 부부를 이간질해서 이혼시키려 했지. 그래야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나는 5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 하지만 미라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 신우이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소영은 멈추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너를 밀어냈어. 너를 구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척했어. 미라가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너희들 방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민수의 검사 결과를. 3년 전부터 민수는 알고 있었더구나.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그런데 너한테 뒤집어 씌웠어. 민수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나는 충격받았어. 내 아들이 이럴 줄은.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미라가 이걸 무기로 삼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더 너를 구박했어. 아들 체면도 지키고 미라가 이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영은 울면서 읽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15년 동안 내 잘못이 아닌 걸 내 탓으로 돌렸구나. 손주를 못 낳는다고 성렬하고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너무 고와서 그 독한 년들이 너를 짓밟을까봐 내가 먼저 너를 밀어냈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야. 너는 내 딸보다 더 귀했어. 너 같은 며느리 정말 둔 적이 없어.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열어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소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예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난임센터. 환자명 박소영. 부부 난임 치료 상담 예약. 그리고 쪽지 하나. 소영아, 아이를 낳아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민수를 치료하면 돼. 비용은 내가 다 준비해뒀어. 행복해라, 사랑하는 내 딸. 소영은 더 이상 소리를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라 씨의 범죄 증거입니다. 고인께서 수집하신 자료입니다. 봉투에서 쏟아진 것은 사채 계약서, 명예 도용 증거,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하셨습니다. 곧 조사받으실 겁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편지만 꽉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해준 녹음 파일을 들으려고 했지만 차마 재생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들어오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했어. 그리고 3년 전 검사 결과를 숨겼어.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잘 낳는 집안이라고 자랑했는데 정작 나는. 그리고 내 탓으로 하면 누나가 나보고 재혼하라고 할까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 처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손가락질 받았어요. 성렬하고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 누나한테, 친척들한테. 그걸 알면서도 말 안 했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이 돌아와요? 제 청춘이 돌아와요?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녹음 파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들린 것은 신우이 미라와 큰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동서하고 서방님 이혼시키는 거 성공하면 재산 반반 나눠 갖기로 한 거 맞죠?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건물이 10억은 할 텐데 우리가 5억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근데 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재산 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 설득하고 있잖아. 올케가 민수 돈 빼돌린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게다가 애도 못 낳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지. 내가 꾸며낸 거야. 올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기부하는 거더라고. 근데 엄마한테는 친정 오빠 사업 자금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시한부라고 했으니까 6개월만 참으면 돼. 그 뒤에는 다 내 거야. 올케 쫓아내고 민수 재혼시키고. 아, 맞다. 올케 불임 검사 결과 좀 더 파봐야겠다. 혹시 그게 사실이면 이걸로 올케 더 압박할 수 있어.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은 김정의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미라가 내 명의로 사채를 쓴 걸 알았어. 3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지. 나는 충격받았어. 내 딸이 이럴 수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미라가 너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야. 김정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너를 밀어내기로. 너를 구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이 집안에서 쫓아내기로. 그래야 미라가 너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너는 끝까지 견뎠어. 15년 동안. 김정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검사 결과를 봤어. 3년 전 거였어. 무정자증. 아이를 못 낳는 건 너가 아니라 우리 민수였어. 나는 또 충격받았어. 내 아들이 3년 동안 이걸 숨기고 너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15년 동안 손주를 못 낳는다고 구박받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 민수 문제였어. 내가 아들 체면 때문에 너한테 더 심하게 굴었어. 미안하다. 김정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영아, 너는 내 딸보다 더 귀했어. 아니, 너는 내 진짜 딸이었어.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 너 같은 며느리 정말 둔 적이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리고 부탁이 있어. 병원에 가봐. 민수를 데리고. 치료받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비용은 다 준비해뒀어. 제발 행복해라.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을 말하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신우이 미라는 사기죄와 명예도용죄로 기소됐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희가 남긴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자료였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미라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미라는 소형을 노려봤습니다. 옳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지만 소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3개월 뒤, 소영과 민수는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난임센터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연 임신도 가능할 겁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6개월 뒤, 소영은 김정희의 건물 1층을 독거노인 쉼터로 개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에요. 소영이 개관식에서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쉼터 이름은 정희의 집이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그곳에서 봉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치료를 받은 소영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희를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소영이 아기를 안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김정희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손자예요.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소영이 아기를 묘비에 가까이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여기가 내 할머니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아기가 웃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처럼. 남편 민수도 옆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소영은 묘비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며느리 박소영에게.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사랑한다. 그 문구는 소영이 직접 새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에서 가장 가슴에 남았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15년 동안 손주를 못 낳는다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소영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마침내 치유됐습니다. 김정희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소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밥을 먹는 할머니들, 외로움을 달래는 할아버지들, 그들 모두가 김정희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었습니다. 소영은 아기를 안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한 번 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손주도 빨리 낳을게요. 그리고 소영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시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아기 정희는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지켜주는 것처럼.